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옆에 이주원 감독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보통 자료원에서 2월쯤에 다시 한국 영화 복귀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개봉일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약간 좀 옛날 영화 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미스백은 그러면 다음 주도 이렇게 카이로 가신다고요? 아, 이틀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미스백이 계속 감독님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이게 영상 자료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날씨가 봄이 거의 이제 온 것 같더라고요. 작년 10월 초, 10월 11일 날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 이제 가을에 추워질 무렵에 이제 개봉을 해서 12월까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12월까지 또 이제 뭐 저희 미스백의 팬분들이 수련자분들이 생기셔가지고 GV도 많이 하면서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GV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봄이 올 무렵에 또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영상 자료는 제가 너무 이 팬베스트에 선정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영화제에 초청된 것보다 좀 기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자료는 저한테 제가 연출부를 끝내고 한 데뷔 준비를 입봉 준비를 10년간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영상 자료에서 많은 영화들을 이제 보고 또 영상 자료는 도서관에 올라가서 시나리오 쓰고 이러던 어떤 저의 좀 뭐랄까 고난의 시간들을 항상 든든하게 함께 해주던 곳이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GV를 다시 데뷔작을 들고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많은 의미로 그리고 많은 어떤 시간의 기록으로 좀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좀 느낌을 좀 새기면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데뷔작으로 이렇게 자료원에서 꼽은 한국 영화 그 베스트로 이렇게 GV를 하는 감독님들이 굉장히 드무시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객석 많은 분들 채우셔가지고 나중에 객석과 그 질문 좀 받을 생각이고요. 아무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몇 개 좀 질문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마지막 장면을 두고 이들의 관계가 좀 어떻게 조금 설정이 된 거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실 제가 애초에 결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담되 하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상아가 지은이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의미보다는 잠깐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자기는 왜 지은아 너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다시 너 안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은이를 그늘에 들이지 않고 자기는 그런 속으로 사라져갔던 어떤 그런 형상의 신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는 다시 이제 지은이와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지은이를 잠깐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는 의미를 담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는 관객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를 오롯이 마음속에 관측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관객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엔딩을 어떻게 보면 닫힌 결말을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로 끝맺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에 처음으로 좀 가서요. 사실 미스백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세거든요. 사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굉장히 멋진 제목이고 센 제목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영화를 볼 때 이 미스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언제쯤 뜰까라고 조금 기대를 하면서 본 것도 있는데 사실 좀 꽤 늦게 뜨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뜰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세차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한지민 배우한테서 저런 모습이 있구나, 되게 좋다, 세다라고 할 때 그 제목이 뜰 수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장석이 또 결혼하자 이거 무심 툭 던졌을 때 뭔가 좀 그런 타이밍에서 뜰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그 두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와이드하게 양쪽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어느 타이밍에 뜨게 할지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엄청난 고민을 했고요. 그 시나리오 상에서도
초반에 그냥 띄울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차할 때 띄울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애초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가 이렇게 배치해둔 자리가 지금 영화상의 자리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디에 띄울까의 고민들은 그 이후에 편집 단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 미스백이란 제목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상하를 상징하는 어떤 명칭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 주목한 어떤 제목이라는 어떤 애초에 제가 제목을 쓰면서 기록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을 등에 지고 많은 맨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 현장에서 불려지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을 숨겨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숨겨둔 그 어떤 호칭이었는데 지은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처음 이제 조금 열게 됐을 때 나를 그냥 미스백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지은이라는 아이는 그 미스백이라는 단어를 필사적으로 보였죠. 그러니까 상아 곁에서 상아를 놓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미스백이라는 단어를 그때마다 이제 부르는데 그 어떤 미스백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상징하는 말이 단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투샷에서 이 제목을 띄우는 게 결과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투자사나 제작사에서는 너무 제목이 나중에 뜨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주시기도 하셔서 제가 그 과정에서 좀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 그래도 본질의 어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롱숏으로 거의 수평적으로 이제 두 인물을 양쪽에 이제 두고 있는 그 롱숏 그 같은 경우에 마지막 장면하고 약간 대꾸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영화 속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촬영한 이제 강국현 촬영 감독님도 그 앞서 이제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촬영하셨고 그 무례한도 전도연, 김남길 두 배우가 약간 거의 비슷한 구도로 서 있을 때 굉장히 강렬한 힘을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 장면 자체가 약간 감독님의 여러 의도가 좀 담겨 있는 샷이 아닐까 그렇게 좀 했는데 한 3번 정도 반복된 것 같죠? 네, 한 3번 반복이 되고요. 의도적으로 좀 이게 3번이라는 어떤 그렇게 배치를 했었고 처음 만남 그리고 처음에 이제 상아가 무너지듯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장면에서 한 번 그리고 엔딩에서 한 번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 둘이 만났을 때 수평구도의 투샷은 지은이는 앉아있고 쭈그려 앉아있고 상아는 서 있어서 내려보는 장면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중간에 이제 투샷은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투샷은 상아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투샷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어떤 상징성을 좀 담아서 그 투샷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병원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이제 관계를 쓰는 어떤 용지에다가 관계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굉장히 조금 망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쓸 듯 말 듯 할 때 이제 김시아 배우가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장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초기 단계부터 호칭을 어떻게 쓸지 쓸지 말지 이렇게 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한간에서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마더랑 비유하면서 모성애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혹은 이제 영화가 나중에 개봉되고 나서는 이건 모성애가 아니라 두 사람의 연대에 대한 영화다라고 관객분들이 많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애초에 생각할 때부터 지은이를 아동학대의 어떤 피해자라기보다는 사람으로 놓고 사람과 사람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아동학대의 소재에 접목시켜서 풀어보자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데에서 좀 두 사람의 관계성을 좀 이렇게 빈칸으로 띄워놓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꼭 어떤 명칭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어떤 그 사람의 명칭을 꼭 부여되지 않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항상 보호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의 보호자는 누구냐. 하지만 상아는 지은을 보호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지은이도 상아를 보호하는 관계고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의 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아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쓸 때 보호자라는 단어를 다 완성을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뭔가 규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빈칸이라는 단어를 그 씬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지은도 이렇게 자기도 이제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조심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목욕탕에서 장면.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샷이 3번 정도 이렇게 뭔가 다른 의미로 3번이 배치가 된 것처럼 그 목욕탕 장면에서야말로 이제 어떤 상아가 어른으로서 지은에게 다가와서 어떤 두 사람의 그런 관계성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관계였다. 목욕탕에서 이제 그 단계가 좀 약간 일단 애초에 지은이가 탈출하면서부터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면서부터 상아랑 만나면서 그 관계가 좀 약간 이제 역행이 되기 시작하고 그 목욕탕에서 그 관계가 서로를 이제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도드라지는 어떤 그 신이 되고자 그 목욕탕이 그리고 많은 의미가 있는데 지은이에게도 그렇고 상아에게도 그렇고 어떤 트라우마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지은이는 상아도 애초에 그 성폭력을 당했던 곳도 화장실이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상아의 인생의 어떤 굴곡이 시작이 됐던 거였고 그 전에 이제 아동학대 피해자이긴 했지만요. 그 지은이 역시 좀 이렇게 화장실이라는 곳이 굉장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곳이죠. 하지만 그 화장실이라는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어떤 장소가 되는 곳이 화장실, 목욕탕 그런 장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징적으로 그곳을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저희 그 시내시에서 그 연말 약간 특집처럼 이지영 감독님과 이제 한지민 배우의 어떤 대담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그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역시 근데 그 감독과 배우가 뒤늦게 좀 그런 대담을 하면서 좀 이전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접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뭐 사실 뭐 한지민 배우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야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했고 사실상 작년에 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뭐 한지민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한지민 배우의 어떤 점, 어떤 순간에 그렇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제가 뭐 리스백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역할에 한지민을 캐스팅할 생각을 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한다면 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청순하고 뭐 이렇게 단아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이쁘장한 여배우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 실제로 이렇게 대면을 하고 만났던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 배우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이 한지민 배우랑 같이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같이 해나가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이상으로 깡이 있고 깡다구가 있는 배우고 그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좀 터뜨리고 싶어하는 스팟을 찾고 싶었던 순간에 잘 만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한지민 배우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한 1년 전에 시나리오가 들어갔으면 못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틀을 깨부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런 어떤 정체기에서 저를 만나게 됐고 아마 그 두 사람의 시너지가 좀 잘 그렇게 맞게 된 어떤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요. 촬영할 때도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이제 또 새삼스럽게 이제 스태프들을 다시 리스펙 스태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지민이 아니었으면 저 후반부의 격투씬을 어떤 여배우가 해낼 수 있었을까. 새삼스럽게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해야지 왜 시나리오 들어와서 이거 보고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때 잘 견뎌줬고 정말 힘든 씬이었고 저희 영화가 너무 저에 사는데 하루에 요즘 영화들은 보통 하루에 뭐 한두 씬, 한 씬 정도 이제 친다기보다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영화는 너무 저희 산에 한 34회차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5씬 정도 평균 5씬 정도를 이제 촬영을 해야 됐는데 그 공사장에서 격투 벌이는 씬도 역시나 너무 급박하게 찍어야 되는 씬이어서 해도 지고 막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지민 배우한테 제가 굉장히 몰아붙이고 좀 심하게 했는데 그거를 정말 그 깡다구와 어떤 에너지로 잘 승화시켜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새삼스럽게 한지민한테 다음에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그래 너 때문에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센 장면을 골라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다시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고 좋았던 장면이 사실 초반에 이 한지민 배우는 그 지혜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투덜대면서도 사실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월미도에 같이 가가지고 바로 이 장면 컷이 바뀌면서 머리에 뭐 이렇게 쓰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표정이 굉장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표정이기도 한데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다시 봐도. 혹시 뭐 이렇게 아까 금방 말씀해주신 센 장면 말고 좀 이렇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좀 있으신가요? 그 월미도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희준 배우가 저희 촬영하다가 촬영 1회차에 찍었던 장면이 그 복지사랑 만나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장면인데 그걸 끝나고 저랑 소주 한잔 하고 집에 가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희준 씨 분량이 총으로 다 밀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한 2, 3회차 정도에서 그 놀이동산 장면을 급하게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그때 배우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이제 왜냐면 어떤 장면이 좀 그러니까 감정이 좀 쌓여야 되는 씬이었는데 그걸 3회차에 급하게 투입을 하면서 시아 배우는 그날 너무 놀래서 장이 꼬여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한지민 배우도 그날도 굉장히 그 우리 촬영 통째로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나죠 영화에서는. 그런데 그 묘진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떤 그렇게 그 감정의 교류를 하고 막 이런 걸 찍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시아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해서 감정이 잘 안 나오는 씬이었는데 한지민 배우가 굉장히 케어를 잘 해줘서 그런 게 좀 현지인 배우가 약간 궁지에 몰리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순발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쨌든 아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배우니까 아역 배우한테도 그렇게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런 면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지민 배우가 좀 항상 현장에서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밝은 편인데 좀 약간 험악한 분위기가 될 때도 한지민 배우가 어떤 그런 왜 한지민 칭찬을 갑자기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에피소드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기억 정도 나중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미경 역을 연기한 권서영 배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백수장 배우랑 이제 커플인데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고 하지만 이제 영화 속 주미경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그런 남자를 만났을 것 같지도 않고 어쨌건 간에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서영 배우에 대해서도 조금 뭐 하신 말씀 없으신지. 권서영 개인에 대한 그냥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캐스팅 단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마 지은이 다음으로 그 주미경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역할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평면적인 악역으로 그려질 수 있는 역할이었고 그걸 좀 제가 전사를 좀 입체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이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권소연 배우를 제가 마돈나를 보고 인상이 깊게 봤던 거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때 당시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보러 오라고 할 때까지만 확신이 없었는데 보러 오라고 해서 만나보니까 그런 어떤 억눌려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이렇게 저는 배우가 개인적으로도 자기 캐릭터와 이 캐릭터 접점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악다군이나 어떤 억눌려 있는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인생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 역할을 소화할 수가 없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권소연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접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권소연이 마돈나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돈나 한 그 다음 단계 정도로 살이 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카메라 테스트를 하니까 그 살에 눌려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투자사나 제작사에서는 좀 얼굴이 알려진 그 당시에 하겠다는 배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배우들을 좀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투자 제작사랑 싸우려면은 이 배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 내에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얼굴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들이랑 싸워서 이 배우를 여기 앉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권소연한테 살 15kg만 빼자 라고 좀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투자사가 그 그러니까 픽스를 한다니까 그때까지 15kg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뺄 수 있을 만큼 빼보자는데 얘가 진짜 18kg를 빼온 거예요. 완전 이렇게 한 2, 3주 만에 거의 물만 먹고 이렇게 뛰고 이러면서 빼와서
근데 정말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빼앗아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그 지금 어떤 주미경의 날 서고 굉장히 불안한 듯한 얼굴이 너무 잘 살아서 야, 다 됐지, 얘가 만들어 왔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좀 이렇게 앉힐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촬영 내내도 너무 그 권소연 배우는 약간 연기를 머리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당시에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뭐에 씌인 듯이 좀 이렇게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연기를 다시 못하는 게 좀 있죠. 약간 한 번 이렇게 들려야 되니까 신이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스팟들을 좀 이렇게 또 촬영하면서 잘 찾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굉장히 저한테는 한지민이랑 김시아만큼이나 좋았던 만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 작품의 어떤 팬들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스백러라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뭐 작년에 이제 허스토리의 허스토리언 뭐 그리고 독전의 독종 같은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 여성 팬들이 계셨는데요. 뭐 민규동 감독님과 얘기를 해보다가 이제 좀 느낀 건데 사실은 이 영화라고 하는 게 한 편이 완전히 완성되는 지점은 그 감독이 뭐 놓친 부분이라던가 혹은 이 영화 어떤 여러 그 숨겨져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팬들이 조금 더해줘서 완성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이 미스백이라는 작품도 사실 감독님이 처음에 이 작품을 뭐 준비하고 촬영하고 완성한 다음에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미스백러라고 하는 팬분들이 채워주고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감독님도 이후에 이제 스백러와의 만남 그리고 스백러들의 어떤 그뭐 얘기 같은 것들을 좀 접하면서 좀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작년 그 영화 개봉하고 이제 스백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너무나도 저한테는 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 보내기 총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이제 한 날 한시에 모아서 보내는 어떤 그런 것도 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스백러 분들이 GV를 좀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스백러 GV만 한 5-6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너무 매번 새로운 질문들이 나왔고 매번 새로운 해석들이 나와서 그리고 아마 저희 스태프들보다 더 영화를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뭐 20번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짚어줬던 기억보다는 제가 숨겨놨던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숨겨놨는데 나 까먹고 있던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상아가 달려갈 때 스카프가 풀어지는 상아가 지리를 구하러 달려갈 때 스카프가 풀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스카프가 풀어지는 것이 의도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정명숙과 옛날 기업의 어떤 상징성 같은 어떤 장치였는데 그것까지도 읽어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김선영 씨 이름이 후남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제가 후남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어떤 그런 여성 그 옛날 어른들이 이제 어떤 한 여자 생명체의 이름을 다음에는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 짓는 이름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어떤 드라마 사람의 아들과 딸이었나? 네 그때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지라는 어떤 분노심에서 넣었던 이름인데 그게 극중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데 그 크레딧 이름을 보고 후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의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크레딧에서 이제 제가 크레딧을 이거 배우들 크레딧을 그냥 보통 요즘에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주연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등장순으로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이름 순으로 배우분들 올려드렸고 그게 제가 배우분들한테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소한의 리스펙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할의 어떤 기준에 상관없이 이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읽어주시고 많이 다 기억해주시고 굉장히 너무 그냥 눈물의 나날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계속 GV 때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천정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차기작을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거의 다 썼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스백러 분들이랑 GV를 하고 많은 팬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차기작을 준비를 하시는 감독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 보면서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저가 지금 그렇게 너무 부담과 어떤 그런 뭐랄까 기대에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되는 길이 그 차기작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 최고와 어떤 고민의 시간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은 너무 저한테는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차기작을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차기작이 살짝 구체화된 지점은 좀 있으시죠? 네, 많이 지금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써놨는데 태고를 계속하고 제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중이라 가지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아마도 장르는 제가 신혜식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부가 주인공이고 와해된 부부가 다시 연대를 하게 되는 영화라고 했는데 그 부부가 두 축이 되고 아마 가족 느와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족들의 저는 좀 아까 미스백도 약자들의 연대라고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의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코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이번 역시 어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의 뜨거운 결연, 연대 그리고 뭔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 질문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해마다 이제 여성 감독의 영화가 또 크게 늘어나지 않고 또 이제 여성 주인공 영화 자체도 사실은 여전히 조금 미미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한국 영화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허스터리랑 미스백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스백 같은 경우는 이지영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는데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되게 미스백이 되게 좋고 되게 혁신적인 지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초반에 이제 뭐 장섭이 뭐 결혼하자고 툭 건넸을 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그럴 때 이제 있을 만한 컷들이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살짝 멈칫한 행동을 한다던가 혹은 뭐그 한지민 배우의 얼굴을 뭐 클로즈업해서 뭐 살짝 고민하는 흔적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전 다른 영화들 보면 무조건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멜로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영화 가지고 있는 핵심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지점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쓱쓱 지나쳐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그 이정 감독의 연출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고 되게 시원시원하고 되게 좋다 이 영화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이제 한동안 그 연락이 안 되다가 한지민 배우랑 이제 백상이랑 통화가 됐을 때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딱히 설명한 그런 컷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뢰 그런 컷들이 있을 법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동안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익숙해져 왔던 그런 나쁜 버릇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고마운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감독님 스스로는 이 작품을 시작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른바 어떤 여성 영화, 페미니즘 영화라는 그 지점으로 시작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이 영화가 그 관객들에게 좀 수용되거나 새로운 팬들이 생기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맞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 제 인지라고 할까요? 내 영화이지만 약간 새롭게 인지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넘어갔던 거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있어서 장석과 상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멜로에 별 관심이 없고요. 뭐 그런 면도 있었고 하지만 근데 그런 뭐랄까 어떤 이게 항상 작품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포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 살려줘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미스백에서는 장석과 그런 관계를 좀 줄여주고 상하와 지은의 관계에서 최대한 늘려주고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여성 영화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애초에 이 영화를 여성 영화를 해야지라고 기획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부터 여성 영화라고 하고 여성 감독과 어떤 여성 배우가 이런 것에 포커싱이 되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한지민 배우도 그렇고 와 이게 여성 영화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때 오히려 좀 처음에는 좀 내가 어떤 우리 배우들과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항상 어떤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엔 좀 약간 부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의무감 혹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2018년도에 있었던 한국 영화에서 그런 어떤 자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면 충분히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나아질 수 있다면 그 나아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방향 속으로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지만 그런 몫을 미스백이 앞으로도 이 영화에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지침이 되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도 한 영화인으로서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도 그 다음 작품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들고 싶은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기작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세 가지가 있다면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할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해야만 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미스백의 어떤 방향, 어떤 정체성 그리고 제가 여성 영화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감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스백이 좀 그런 불씨가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됐으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고요. 앞으로도 좀 끊임없이 그런 화두를 생산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사실 감독님하고는 거의 영화 그 개봉 전에 저희 그 시내시에서 용신의 피규어라고 용산 시집에서 하는 그때 뵀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감독님 굉장히 좀 긴장하시는 것 같고 그게 좀 두려움 반 설렘 반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랄까 되게 너무 좀 믿음직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질문 있을까요? 네, 지금 제일 처음 저기 손 들어주시면. 저는 영화를 지금 처음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상생활을 돌아가기가 그래서 볼까 오늘도 볼까 하다가 와서 봤는데 잘 봤다고 잘 봤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김지은 저 아역으로 연기한 저 배우가 감정을 처음부터 이거를 잡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보통의 이런 영화였으면 소모적으로만 그냥 피해자로서만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목욕 전 씬에서 뭐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감정의 스펙트럼이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저 배우가 연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연기 디렉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 보면 되게 슬플 것 같은데 막상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음악이 쓰이긴 쓰였는데 좀 되게 건조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음악을 좀 더 세게 틀면 분명히 울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것들을 좀 누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시아 배우한테 그러니까 김지은 역할을 맡은 시아 배우한테는 이 영화의 어떤 한 씬 한 씬을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시키기보다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지은이가 가지고 가야 될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오랜 전부터 한 세네 달 전부터 조금씩 스며들게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아 자체도 한 명의 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시아가 또 다른 학대의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원칙이었기 때문에 시아와 일단 지은이를 좀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많이 좀 스며들고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좀 반복을 하면서 프로덕션을 좀 많이 시아가 지은이가 돼서 얘기도 써오게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같이 신나게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을 하면서 촬영 들어가서는 또 너무 고난이도의 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씬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케어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목욕탕 씬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교차되는 지은이가 또 상하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씬이기 때문에
그런 씬에 대해서는 그 씬을 찍을 때는 일단 어떤 현진 배우가 분장을 여기 뒤에 분장을 한 그 상처를 지인이한테 시아한테 보여주고 시아가 이렇게 연기를 해왔던 과정을 지민 이모가 맡은 상하도 믹스백도 오래전부터 겪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어떤 같은 이렇게 너랑 같이 고통받았던 사람을 만나면은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아가 그럼 진짜 불쌍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나?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켜주고 싶을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을 너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아야하지 않게 이렇게 좀 지켜주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줬고 그러니까 시아가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그렇게 예정에도 없어 이렇게 그 장면 찍을 때 이렇게 시아가 눈물을 흘릴지는 몰랐는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제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오고 있는지 시아 배우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너무 저도 가슴 뭉클했던 신이었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모그 음악 감독님이랑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시나리오 가지고 만났을 때는 제가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화에서 음악이 너무 크게 지배하기보다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숨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어떤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막 귓전을 때리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소리 이펙트들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가 모여서 어떤 하나의 감정이 되기 때문에 음악이 거기를 많이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좀 디렉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나올 때도 좀 그런 어떤 음향효과들 바람 소리나 숨소리들이 좀 묻히지 않도록 괜히 굉장히 신경 써서 후반 작업을 했었고 근데 애초에 제가 질문을 받고 좀 당황했던 거는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훨씬 더 건조한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미스백의 음악은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끌어올린 거고 그 과정에서는 좀 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음악이 특히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건조하게 제가 처음에 모그 음악 감독을 선택했던 이유는 모그 음악 감독이 가지고 있는 동조 같은 영화에서 그런 좀 그러니까 알싸한 기타 소리, 그래서 되게 건조하고 그런 미니멀한 그런 음악들이 좋아서 컨택을 했었고 처음에 뽑아서 나온 음악들이 좀 그런 류의 좀 미니멀한 음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랄까 깊이 감정을 건드려줘야 되는 영화에서 그런 음악을 쓰이면은 투자사분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사분들이 원했던 건 이만큼의 어떤 확 이런 음악이었고 제가 원했던 여기였으면 한 이 정도 맞춘 음악이 지금의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음악이 너무 감정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객분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신 분도 아까 이렇게 질문자분들 계시니까 적정선을 좀 잘 찾아서 온 음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도 이제 제가 영화를 많이 보고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지금 음악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MP3에 담아 듣고 다니기도 하고 있는데 제 음악인데 팬분들이 미친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또 다음 분 하겠습니다. 예, 저기 후드티 입으신 것 같은데요. 회색.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미스백 엄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아직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너를 더 해칠까봐 놓아준 게 오히려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계속 그 엄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나리오에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작자들이 어떤 작품을 완성할 때는 매 캐릭터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뭐랄까 서사나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캐릭터들을 위해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서사가 100% 납득이 되지 납득이라고 하기보다는 100% 뭔가 뭐랄까 감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놓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명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상하와 주미경의 어떤 사이에서 어떤 뭔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기능적인 역할이 좀 있는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하에게 상하에게 큰 어떤 그런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영화 전체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모성을 보여주고 상하가 이 어떤 걸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장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100%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왜냐면 시나리오 작업 단계에서도 정명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 계셨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 듣고서도 이걸 넘어가야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그것 때문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성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모성이라는 것도 어떤 이런 이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정명숙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했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미경과의 대비를 시켜주자고 했어요. 주미경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학대를 하고 있으면 인지를 하고 이 학대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도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하고 정명숙은 하지만 이걸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놓아주는 캐릭터에서 어떤 그런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줘야 되는 어떤 기능적인 좀 캐릭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도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정명숙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모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했을 때도 너무나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떤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상담 선생님 센터 기관장 분이 저에게 많은 자문을 해주셨는데 감독님이 정말 다 이런 어떤 아이와 엄마 혹은 보호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시로하고도 알 수 없는 세계들이 아마 모성이란 그리고 어떤 보호자와의 관계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궁금했던 영화였는데 이제서 보게 됐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그 마지막에 주미경 역할을 하신 배우가 그 공사장에서 왜 싸우는 씬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는 얘기가 너라면 달랐을 것 같아. 너라면 너는 달랐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를 관객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감독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런 대사를 넣으셨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주미경이란 캐릭터는 제가 미스백을 자료조사를 하면서 가장 좀 저 스스로도 충격적이었던 어떤 그런 사건에서 따오고 그 전사를 좀 이렇게 센터 기관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체 학대를 하는 학대를 하는 어떤 그 여자분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나요? 어떤 질문을 들었던 것 중에 받았던 대답 중에 굉장히 한때는 아이를 자기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한때는 이뻐했었고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모들이 어느 순간 어떤 생활고나 어떤 다른 것에 어떤 일상의 풍파에 부딪혀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변을 해서 오히려 더 사랑을 쏟았던 것만큼 증오를 쏟아붓고 어떤 자기 자신의 분노의 배설구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주미경이라는 캐릭터를 좀 설정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주미경이 거기서 제가 원래는 그 대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절대 안 놔줄 거야 막 이런 식의 대사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류의 대사였는데 제가 이걸 이제 ADR이라고 하죠. 수시 녹음을 할 때 다시 한번 영화를 되새김질하면서 주미경이라면은 상하도 너나 나나 맞아. 제가 원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너나 나는 쓰레기잖아였던 것 같아요. 너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잖아. 너도 밑바닥 인생이고 나도 쓰레기고 그럼 너도 네가 한번 나가서 키워봐. 너도 나처럼 될걸? 라는 어떤 의미를 담긴 대사였어요. 주미경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미경이라는 사람은 상하를 어떤 상대로 보진 않죠. 굉장히 저급하게 대하기도 하고 상하 전과에 있는 걸 갖고 티지를 잡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주미경은 아마 너도 한번 애를 키워보면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대사에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 두 분 정도만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최근에 영화들이 러닝타임이 100분이 안 되는 영화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 이 영화는 100분이 안 되고 좀 비교적 짧더라고요. 혹시 그게 처음 기획 단계부터 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뭐 그렇게 되신 건지 그리고 혹시 편집된 장면 중에 뭐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기획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영화를 다 찍어놓고 1차 편집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붙여놓고 보니까 한 118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20분?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저예산이었기 때문에 많이 찍어놓은 분량도 없었고요. 근데 그 정도 나서 이제 그게 보통 요즘 영화의 상영 시간인데 뭐랄까 편집 과정에서 저희 영화가 다른 지금 이제 차기작된 투자사분들 만나서 제가 편집을 70번 했다고 70 버전이 나왔다고 하면 다들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70 과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 한 배의 편집을 더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을 이제 배급이 안 되니까 자꾸 영화가 배급이 안 되니까 편집을 계속 해나가다가 처음에 나왔던 편집본은 굉장히 좀 사리사욕이 좀 있는 편집본이었어요. 감독으로서의 어떤 나의 장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되게 그러니까 아트한 면도 있는 그런 영화로 편집이 됐었는데 그래서 배급이 안 되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나아가게 될 길은 어디인가를 굉장히 많은 날을 술로 지새우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애초에 그래서 내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기 전에 내가 이 영화를 왜 기획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이라도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좀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 말 좀 뭐하지만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혹은 좀 그렇지 않게 영화를 보시고 나가셔서 또 옆에서 이렇게 지은이 같은 아이를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영화가 해야 될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리사욕을 좀 내려놓고 영화를 좀 잘 볼 수 있게 편집을 해나가고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98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감독에게는 어떤 한 씬 한 씬 잘라내는 게 굉장히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좀 이겨내고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영화도 지금의 이제 여기도 이제 초청받을 수 있게 된 영화가 되고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잘라냈던 씬들 중에서 가장 자르기 싫어했던 씬은 하나는 인터넷에 제가 미스백 상영 기간에 공개를 해서 디렉터스 컷이라고 풀어놓은 씬이 있는데 지은이와 상아가 처음에 이제 그 지은이가 탈출하고 상아가 데리고 도망치면서 지금 바로 이제 모텔에 간 것처럼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모텔에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상아 스스로도 이 아이를 안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초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그렇고 좀 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의 여정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지은이는 지하철이란 것도 처음 타보고 세상 구경도 처음 해보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아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의 혼란을 담은 두 사람 대비되는 감정의 혼란을 담은 지하철에서 씬이 있는데 그 씬은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미스백 디렉터스 컷이라고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씬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들었던 생각인데 이 좀 소재가 뭐 세다고 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신 건지 앞에 처음에 나왔던 자막으로 미루어 보면 어떤 뭐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너무 인상을 깊게 받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실화에 바탕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 때문에 제가 뒤늦게 팟캐스트 이런 거 들어도 그렇고 논란이라기보다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실화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그 실화라는 것은 두 가지, 저와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실화인 것 같아요. 제가 옆집에서 보고 겪었던 일에 기반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옆집에 이렇게 상하라는 주인공에서 제 자신을 대입을 시켰던 거죠.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그 아이를 보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당시에 너무 제 개인적인 사정도 복잡했기 때문에 외면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눈에 계속 밟혀서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었고 그 기획을 한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터졌어요. 욕할 뻔했는데 이놈의 나라는 이놈의 나라는 이렇게 추울 때만 되면 자꾸 아동을 이렇게 못살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기록적이라고 하면 웃기죠.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아서 그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좀 붙는 것 같아요. 뭐에 열받아야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열받아서 이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영화 개봉 과정에서 대체 그러면은 어떤 아이의 사건들을 참고를 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 영화를 쓰면서 그리고 기획하면서 그 센터 기관장들의 어떤 협조를 받으면서도 절대 제가 약속을 드린 거는 지금 이제 어딘가에서 숨겨져 있을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지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지 이미 이렇게 보호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를 또다시 끄집어내는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누군지 절대 실명을 밝히지 않겠다. 제가 모델로 했던 아이들이 5-6명 정도 있는데 실명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실화냐라고 또 하셔가지고 네 정말 밝힐 수 없는 제 입장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영화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까 차기작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혹시 올해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러네요. 네, 제가 이 집을 끝내고 다음 주에 이집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카이로 영화제는 아니고 이번에 한 3회째 되는 좀 이제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샤멜 쉐이크 영화제라고 거기 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서 다음 주 말쯤에 가서 한 열흘 있다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스백 시나리오 포토북이 발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스백 시나리오 포토북 관련 또 이제 사인회 GV가 또 그 주 17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때 또 이제 여기 대신 만날 수 있는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제가 미스백을 개봉할 때까지만 해도 첫날에 그렇게 스코어 보고 너무 충격받고 막 욕도 좀 약간 들었었거든요. 그런 때만 해도 이렇게 3월에 걸쳐서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저의 고통의 시간이 있는 이런 영상저려원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다시 그렇게 계속 미스백으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그런 걸 좀 떨쳐내고 다시 좀 미스백에서 좀 더 제발 진일보할 수 있는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영 감독님과 조성태 신의21 편집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